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강의 교환 157페이지부터 우리가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157페이지에 있는 거는 위법성의 인식과 위법성의 착오라고 하는 부분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은 주로 이제 위법성의 인식과 위법성의 착오, 그 다음에 위전착, 그 다음에 이제 기대 가능성까지 해가지고 책임 부분을 오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법성의 인식 보면은 의의를 보면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주의로 법질서에 반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으나 법질서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볼 수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범죄 성립 요건의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책임 능력 관련돼 가지고 책임 능력은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전제로서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여기 책임 고의가 있다는 견해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관적 주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 이때 이 위법성의 인식이 뭐냐 하면은 결국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건 자기 행위가 어딘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인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딘가 법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위법성이란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법성이다 했을 때 이 위법성 개념을 보면 기본적으로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정적 가치 판단이다. 즉 법질서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 평가, 그걸 우리가 위법성이라고 했어요. 그런 위법성에 대해서 자기 행위가 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고 하는 그런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법하다고 했던 자기 행위가 진짜 법질서에 반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다가 우리가 위법성의 인식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위법성에서 인식은 뭘 말하냐 했을 때, 자, 위법성의 인식할 때 인식의 대상은 뭐겠어요? 인식의 대상은 위법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법성이나 이 위법성이나 거의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약간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는데 그 차이는 뭐 학자적 관점에서 학자들이 이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학부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이 위법성의 인식은 자기 행위가 여기에 위법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보면은 뭐 그냥 위법성의 인식을 우리 교환에 자신의 행위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 것, 거기까지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그냥 위법성 인식이라고 하는 건 그 정도를 말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위법성을 인식한다 그랬을 때 그 위법성의 인식의 내용이 뭐냐와 관련돼 가지고 견해 대립이 있다는데 견해 대립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법성의 인식에서 이 위법하다는 거, 자기 행위가 어딘가 법질서에 반한다고 했을 때 그 법질서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이냐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 법질서로서 사회 정의, 조리, 신의칙 이런 것까지 본다라고 하는 것이 광의설의 입장으로 판례의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교환해 보면 위법성의 인식의 내용 그래가지고 견해 대립이 있는데, 뭐 광의설은 사회의 정의와 조리에 반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는 견해다, 판례 입장인데,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라든지 행위를 하는데 이것이 뭐 법에 위반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안 좋은 행위야 라고 판단하면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위법성의 인식을 너무 쉽게 인정하게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을 너무 쉽게 인정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광의설이고, 최협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에서 어느 법질서에 위반한다는 인식,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그 법질서라고 하는 건 형법 질서만을 말한다 하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행위가 형법에 반한다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면 너무나 좁게, 위법성의 인식을 너무나 좁게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 관련돼 가지고 최협의설의 입장인 형법 질서에 반한다고 하는 인식이라는 견해와 관련돼 국내에서 한 분이 주장하고 계셨었는데, 이 차용숙 교수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최협의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통설적 입장인 그냥 협의설 입장에서 자기 행위가 어딘가 법질서, 그 법질서는 뭐 사회 상규, 조리, 뭐 신의칙까지 포함하지 않지만은 일반적인 법질서에 반한다고 하는 인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위법성 인식의 내용 관련돼 가지고 결국 위법성 인식이라고 하는 건 이 위법성 인식, 즉 내 행위가 어딘가 법질서에 반한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위법성의 인식이라 한다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밑에 뭐 위법성의 인식의 형태가 있는데 위법성의 인식의 형태는 뭐 확정적 인식이든 아니면 미필적 인식이든 현실적 인식이든 잠재적 인식이든 모든 형태로 위법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세세하게 설명하면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실적 인식이든 잠재적 인식이든 아니면 미필적 인식이든 이렇게 뭐 수반 인식이든 다 가능하다. 어떤 형태로도 가능하다 하는 정도로만 정리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결국 이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의범에 있어서의 어떤 규범적 요소이고 그다음에 과실범에 있어서 규범적 요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다수설적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 교환을 보면 157페이지에 고의범, 과실범의 규범적 요소다고 하고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 고의범이나 과실범에서의 위법성의 인식이 바로 규범적 요소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자, 그럼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관련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 바로 위법성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성요건에서 구성요건적 착오를 배웠죠. 여기에 구성요건 관련돼 가지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서 고의하고 과실이 있을 때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우리가 그걸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여기 관련돼 가지고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어떡하냐? 없는 경우를 우리가 위법성의 착오라고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환해 보면은 위법성의 착오란 자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 즉 법질서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어딘가 위법하다는, 어딘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는 자체, 그걸 우리가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위법성의 착오라고 이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를 위법성의 착오라 그러는데 결국 자기 행위가 어딘가에서 금지하고 있다. 자기 행위를 하는 금지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금지의 착오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 위법성의 착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 교환과 강의에서는 계속 위법성의 착오라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위법성의 착오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박스를 정리해놨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기 구별 개념으로 구성요건적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 이 둘은 기본적으로 착오에 있어서 소극적 착오다. 죄가 기본적으로 죄가 되는데 자기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소극적 착오고 그다음에 적극적 착오로 죄가 안 되는데 혼자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적극적 착오라 하는데 그건 불능미사하고 환각범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교환에서 그 구성요건적 착오할 때 제가 교환을 지금 갑자기 피니까 우리 73페이지에 구성요건적 착오할 때 있었던 도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법상 착오는 이렇게 4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구나. 소극적 착오로서 구성요건적 착오, 그 다음에 위법성의 착오, 적극적 착오로서 불능미수, 환각범이라고 하는 이 4가지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보면서 이 그림만 정확히 이해하면 각각의 구별 개념으로 각각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와 관련된 그림을 잠깐 그리면은 자, 결국 위법성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어떤 사실에 관련된 부분과 규범, 평가에 관련된 부분으로 나누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고 나서 다시 이 부분을 소극적 착오 적극적 착오로 나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즉 사실령에서의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구성요건적 착오라 그러고 자기 행위는 위법한데 즉 위법하지 않다. 금지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 우리가 여기를 위법성의 착오 영역이다. 그런 이유 관련돼 가지고 죄가 되는데 죄가 안 되는데 혼자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관련된 이 부분을 불능미수의 영역. 혼자 관련돼 가지고 자기 행위는 사회에서 금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금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환각범위를 한다 그랬죠. 자, 결국 구성요건적 착오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법적 효과는 원칙적 법적 효과는 그냥 바로 고의가 조각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형법은 어떻게 되냐? 위법성의 착오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 형법은 16조의 법률의 착오를 해가지고 위법성의 착오에 관련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교환에도 있지만 16절 보면 법률의 착오를 해가지고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 이런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데 하나여 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즉 위법성의 착오가 책임 요소인데 위법성의 인식이 책임 요소인데 그 인식이 없는 경우는 바로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법 16조에 의해서 우리 형법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못한다? 위법성의 착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책임을 조각하고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책임을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위법성의 착오의 종류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위법성의 착오가 있을 때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위법성의 착오에는 우리가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라고 판단해가지고 보는 것이 위법성 착오의 종류죠. 즉, 이와 관련돼가지고 직접적 착오와 간접적 착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환에는 158페이지에 위법성 착오의 종류 그래 직접적 착오, 그다음에 뭐 간접적 착오 이렇게 쭉 정리해 놨는데 제가 159페이지에 무슨 박스로 정리해 놓는데 박스로 정리해 놓은 걸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자, 직접적 착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행위가 금지돼요. 어딘가 금지하고 있는데 이 직접적 착오는 금지 규정, 자기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 규범 자체를 인식 못한 경우입니다. 이게 직접적 착오예요. 자, 그러면 간접적 착오라고 하는 건 뭐냐? 간접적 착오는 자기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금지 규범. 이 금지 규범에 대한 인식은 있었어요. 근데 금지 규범에 대한 인식은 있었는데 자기 행위가 허용된다고 잘못 생각한 겁니다. 즉, 허용된다고 하는 허용 규범이 있다. 그래가지고 허용 규범에 대해서 오인한 경우. 이게 우리가 간접적 착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 착오는 자기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금지 규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어딘가 법조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겠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직접적 착오와 관련된 유형을 다시 나누면 우리가 법률의 부지, 법률의 착오라고 하는 법률의 부지, 그다음에 효력의 착오, 그다음에 포섭의 착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내 행위가 어딘가 법질서에 반하려면은 그 법이 나의 행위를 금지하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금지 규정, 그럼 법률 자체를 몰랐다. 하기 때문에 이거 법률의 부지는 기본적으로 법규의 존재, 즉 법률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경우입니다. 자, 효력의 착오는 뭐냐? 효력의 착오는 나의 그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은 존재하는 건 알았어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법률의 존재는 알았지만 그 행위가, 그 법률이 어떤 상위 규범에 위반되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 유형 결정을 받았다라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효력이 없다. 즉,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걸 우리가 효력의 착오라고 보는 겁니다. 자, 포섭의 착오는 뭐냐? 그 행위가 나의 행위를 어딘가 금지하고 있는 금지 규범도 알았어요. 그 다음에 효력도 있다는 거 알았어. 근데 나한테 적용되냐 했을 때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걸 우리가 직접적 착오에서 포섭의 착오, 즉 다른 말로 우리가 적용의 착오라고도 해요. 적용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직접적 착오의 대표적인 유형들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법률의 부지, 효력의 착오, 포섭의 착오가 우리가 직접 착오의 한 유형이라는데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자기 행위가 금지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자, 근데 학설은 이 부분을 법률의 부지든 효력의 착오든 포섭의 착오든 다 뭐다? 다 직접적 착오로서 위법성의 착오로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판례는 이것만 인정하고 이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판례는 이것만 인정하지 않는데 그럼 판례가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형법 16조를 그대로 문헌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판례는 이 법률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우리가 1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환 보면은 158페이지에 보면은 법률의 착오, 법률의 부지라 그래가지고 자기 행위를 직접 금지하고 있는 법 규정 자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법률의 착오로 한다. 법률의 부지라 한댔어요. 근데 거기 밑에 보면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를 위법성의 착오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그랬죠. 자, 관련돼 가지고
16조가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야 돼요.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법령을 잘못 오인한 경우지 법령 자체를 모르는 경우는 여기에 포섭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근데 법령 자체를 몰랐던 경우나 법령 자체를 오인해가지고 자기 행위가 금지됐다고 판단하는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조 보면 58페이지 그 15번 각조를 보면은 결국 금지규범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허용된다고 믿었던 경우, 즉 금지규범을 몰라가지고 허용된다고 믿었던 경우나 아니면은 금지규범은 인식했는데 자기의 경우는 허용된다고 믿었던 경우나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률의 부주도 여기에 직접적 사고에 포섭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 입장과 통설의 입장이 달라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섭의 착오와 관련된 예들은 그런 예죠. 하나의 예가 있는데 옛날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 그 화단에다가 양귀비를 심었어요. 근데 양귀비는 우리가 법률에서 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법률이 있다는 걸 선생님이 알았다는 겁니다. 즉 법률의 존재도 알았어. 그러고 나서 그 법률이 효력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자, 근데 자기는 양귀비를 필라고 흡입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심은 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목적으로. 실제로 그 당시에 무슨 그 초등학교 책에 뭐 자연책이든 이런 책에 양귀비 꽃이 있어가지고 양귀비 꽃을 보여주려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육 목적으로 심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는 내가 이런 목적으로 심는다면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위법성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인데 판례는 그런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바로 포섭의 착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 착오는 금지규범 자체가 인식 못했는 거 관련된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 착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는 것처럼 나의 행위가 금지되는지 알았어. 금지되는지 알았는데 나의 행위는 허용규범에 의해서 허용된다고 잘못 오인한 거예요. 이와 관련된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존재에 관한 착오 아니면 한계에 관련된 착오, 그다음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저처럼 나중에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엄격 책임서를, 그러니까 유전착에서 엄격 책임서를 주장하는 견해들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는 것처럼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돼 가지고 내 행위는 어디에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내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환해 보는 것처럼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처가 남편에게 온 편지를 뜯어보아도 허용된다고 오인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위법성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데 그런데도 위법성 조각한다, 그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계에 관한 착오는 침해의 현재성이 없어요. 정당방위에서 우리가 침해 현재성이 있어야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데 현재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당한 침해면은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고, 그 한계에 대해서 오인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두 번째 경우로 봅니다. 그다음에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 위법성 조각 관련된 객관적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 그 경우도 바로 그냥 위법성의 착오로 보는 거예요. 간접적 착오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직접적 착오든 간접적 착오든 직접적 착오의 세 가지 경우, 간접적 착오의 세 가지 경우는 다 뭐다? 위법성의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여러분들 박스 보시면은 위법성 착오의 그 간접적 착오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이라는 착오를 해가지고 단 엄격 책임설의 입장이라 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이라는 착오를 공부할 때 관련돼 가지고 저같이 이제 엄격 책임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존재에 관한 거든 한계에 관한 거든 전제 사실에 관한 거든 다 뭐다? 다 엄격하게 그냥 책임설의 입장에서 위법성의 착오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같이 보지 않고 다르게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제한 책임설도 있기 때문에 제한 책임설의 입장에 갈 때는 간접적 착오로서 여기에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이라는 착오를 논하지 않고 제3의 착오로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보도록 하고, 이와 같이 이제 위법성의 착오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요건으로 이런 종류가 있을 때 위법성의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환해 보는 것처럼
이런 위법성 착오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취급해야 되냐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우리의 제가 이렇게 본 거는 지금 그냥 책임설의 입장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위법성 착오가 일어났을 때, 즉 위법성의 인식의 어떤 체계적 지위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게 봤던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들 교환에 1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법성 착오의 취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거기 보는 것처럼 위법성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는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과의 관계 및 고의의 체계적 지위상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고의설, 엄격 고의설, 제한 고의설, 책임설의 입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걸 잠깐 지우고 자, 이 부분이 위법성의 착오예요. 근데 위법성의 착오라는 건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라 했죠. 즉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착한 행위인데 여기 우리가 지금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위법성의 인식이 여기 위치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경우가 바로 위법성의 착오다. 근데 지금은 위법성의 인식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원래 고전적 범죄 체계론에서 어떻게 했어요? 고전적 범죄 체계론이나 신고전적 범죄 체계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어디 있었습니까? 고의의 내용으로 있었죠. 그때와 그 관계를 보면은 결국 지금은 이렇게 보지만 고전적 범죄론 체계에서는 이 책임 요소로서 고의가 있고 여기 고의 과실이 있고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어떤 행위에 대한 구성 요건에 대한 인식과 의사 그다음에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고전적 범죄론 체계나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에서의 입장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위법성의 인식이 고의의 요소예요. 그러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 이런 착오, 위법성의 착오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얘가 없게 되면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가 없다. 얘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얘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고의설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책임 형식인 과실범 여부만 문제 삼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의설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기 보면 고의설 중에 엄격 고의설은 이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은 바로 이 고의가 없는 거고 고의가 없기 때문에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과실범 성립 여부만 논한다. 근데 이제 엄격 고의설은 이 위법성의 인식을 판단하는데 여기서의 위법성의 인식은 이 위법성의 인식은 현실적인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 행위가 어떤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되지만 우리가 위법성의 인식이 있는 거고 현실적 인식이 없으면 다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재에 나올 때 형사 정책적 문제점이 있다 그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내가 처음에 절도를 해 소매치기를 한번 해요. 처음에 소매치기를 할 때는 소매치기를 한번 하게 되거나 절도를 하면은 아 내 행위가 어딘가 법질서에 반할 거야. 내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소매치기를 한 100번 정도 해. 그러면 그냥 무심결에 가서 소매치기 하는 거죠 이렇게요. 무심결을 할 때는 내 행위가 어딘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인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법성의 인식 관련돼 가지고 결국 현실적 인식을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예 여러 번 범죄를 하게 된 사람은 오히려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고의범이 성립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교환항에 나와 있는 엄격 고의설의 기본적인 문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엄격 고의설을 보면은 검토해 보면 뭐 장점도 있는데 단점 보면 위법성의 인식이 현실적으로 있어야만 고의범이 성립하게 되므로 과도하게 인권을 보장하게 되어 형사 정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데 그 형사 정책적 문제점은 바로 뭐다? 처음 하는 사람은 오히려 고의범이 성립하고 범죄를 여러 번 한 사람은 범죄가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가지고 고의가 부정되는 그런 형사 정책적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제한 고의설이에요. 그러니까 제한 고의설은 기본적으로 이 고의설의 입장을 책임 요소로 이 고의를 책임 요소로 보는 이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건데 이 위법성의 인식이 현실적 인식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적 인식이 아니다. 위법성의 인식은 현실적인 인식이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할지라도 위법성을 인식할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만 있었어도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겠지만은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보는 견해.
즉 엄격 고의설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나온 것이 바로 제한 고의설의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제한 고의설 보면은 책임 요소인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다. 현실적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인식 가능성이 아니라 뭐 관련돼 가지고 밑에 각주에 나와 있듯이 법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면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본다. 아니면 그 위법성의 인식 관련돼 가지고 과실이 있으면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본다라고 하는 견해. 그다음에 과실을 그냥 준용하자 하는 그런 그 견해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다 합쳐서 제한 고의설이라는데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은 여기서 위법성의 인식은 현실적 인식이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만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고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도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고의가 부정되고. 그러니까 엄격 고의설과 제한 고의설의 가장 큰 차이점, 제한 고의설에서는 현실적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바로 고의가 조각돼요. 근데 위법성의 인식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제한 고의설은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할지라도 바로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파악해가지고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면 고의가 조각되지만 인식 가능성이 있을 땐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하는 게 두 개의 차이고 어차피 둘 다 고의가 만약에 인정되지 않으면 과실범 성립 여부만 남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제한 고의설과 엄격 고의설이든 제한 고의설은 고의설 자체가 갖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 때문에 결국 책임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기본적인 문제점은 자, 이 고의를 인정하는데 인식과 의사라는 건 뭐예요? 인식과 의사라는 건 어떤 심리적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의 자체가 심리적 요소야. 근데 얘는 뭐예요? 위법성 인식이라고 하는 얘는 어떻게 보면 규범적 요소라는 겁니다. 글자가 좀 이상하게 써졌는데. 즉,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쓰고 나니까 더 이상해지는데요? 규범적 요소다. 근데 고의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 요소인데 고의는 심리적 요소인데 이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국 규범적 요소인 위법성의 인식 여부에 따라 가지고 고의가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느냐. 고의 성립 여부에 규범적 요소의 고의 성립 여부가 규범적 요소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엄격 고의설이든 제한 고의설이든 고의설 자체에 대한 비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거를 구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심리적 요소인 부분을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온 거죠. 즉 여기에 고의를 두고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규범적 요소인 위법성의 인식은 뭐다? 위법성의 인식 또는 위법성의 인식의 가능성은 즉 인식 또는 인식의 가능성 자체는 뭐다? 이거는 독자적인 책임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책임설의 입장이고 지금 우리의 다수설적 입장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환해 보면은 그 고의설에는 엄격 고의설과 제한 고의설이 있고 그 고의설에 대한 비판, 즉 규범적 요소인 위법성의 인식에 의해서 우리가 고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책임설로 변환하였다. 책임설에서는 위법성의 인식은 책임의 독자적 요소다. 그 다음에 고의는 구성요건 요소, 즉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이다. 이렇게 분리하는 게 바로 책임설의 입장이고 지금의 다수설적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결국 위법성의 인식이 위치를 어디에 하느냐, 체계적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각각 법 효과를 달리하는 거죠. 고의설에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로 성립만 문제 삼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위법성의 인식이 여기 있을 때는 어떡하냐? 위법성의 인식이 여기 있을 때는 물론 독일 형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회피 가능성 여부로 따집니다. 근데 우리 형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 형법은 위법성의 인식이 있을 때 여기 있고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위법성의 착오와 관련된 어떡하냐? 즉 이와 관련된 착오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바로 책임을 조각시키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형법 16조에서 아까 설명했던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책임을 조각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은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입법을 했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결국 뭐다? 위법성의 착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 보면 161페이지에 형법 16조와 책임설을 가지고 우리 형법의 규정은 결국
16절 규정하고 있는데 책임설의 입장에서 따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뭐 잠깐 읽어보면은 고의의 내용 요소로서 위법성의 인식 또는 그 인식 가능성이 필요한지 여부는 전적으로 학설에 되어 있으며 현재 다수설인 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와 관계없는 책임 요소로 파악하므로 위법성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책임이 조각되어 벌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지금에 있어서 책임설의 입장인 다수설의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뭐 판례가 판단하겠죠. 자, 판례가 판단한다면 판례가 판단하는 것을 그냥 달달 외워야 됩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죠.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데도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여러분들 교환에 1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162페이지 보면은 형법 16조에 해석 그래가지고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했다. 그건 우리가 위법성의 착오와 관련된 부분, 즉 간접적 착오든 직접적 착오를 다 포함하는 위법성의 착오고,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 관련돼 가지고 먼저 첫 번째 견해처럼 뭐 지적인 인식 능력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견해도 있고 평가 기준을 과실에 맞추고 있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견해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적인 인식 능력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견해는 독일 형법의 해석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평가 기준을 과실 기준에 맞추고 있는 견해, 이것은 여기 여부에 대해서 위법성 인식 여부에 대한 과실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는데 이상하게 과실 여부를 여기까지 가져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자, 그럼 판례 입장은 뭐냐? 판례 입장은 거기 보는 것처럼 종래에는 그 오인의 어떤 과실이 있음을 가려낼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가지고 마치 평가 기준을 과실에 의해서 맞추는 것처럼 봤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뭐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지금에 있어서는 최근에는 구체적인 정황과 행위자의 개인의 인식 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을 고려한 행위자의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고려 사항으로 이제 밑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밑에 설명하고 있는 거는 뭐 제 견해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뭐 지도 교수님이기도 한 김성동 교수님이 이제 주장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성동 교수님의 주장한 부분이 타당하다 그래가지고 제 교환에 넣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첫 번째, 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이 판단하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법 배반적 태도가 있었냐 없었냐는 겁니다. 즉 여기서 이제 법 배반적 태도라고 하는 거는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어떤 법을 갖다가 위반하려고 했던 그런 태도가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일반 상식으로 되어 있는 도덕 질서 수준의 내용을 몰랐을 경우에는 행위자의 어떤 항변도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을 하면서 자기는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돈을 뺏거나 이런 형법상에 있는 기본적인 범죄들을, 도덕 수준에 있는 기본 범죄들을 몰랐다. 그런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형법전에 있는 범죄가 아니라 일반 행정형법이라든가 아니면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주 세세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떠하냐? 그런 경우가 된다가지고 자기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기준 관련돼가지고는 결국 두 번째 기준 여러분들 보면은 자기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 자가 자기 행위 금지성에 대해 전문가에게 문의해보거나 유관기관에 조회해봤을 때 혹은 여러 가지 정보 습득을 위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아니면 유관기관에 문의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판단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다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에 따라 가지고 첫 번째, 법 배반적 태도가 있었냐 없었냐. 그러니까 일반 상식 수준의 어떤 그런 도덕 수준의 형법 규정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판단해가지고 그 도덕 수준의 형법 규정을 몰랐다면 어떡한다? 그건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복잡한 고도의 어떤 해석을 요하는 그런 규정에 관련돼 가지고는 자기가 잘 모르니까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해봤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유관기관, 즉 관련 관공서에다가 문의해봤냐는 거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관공서에 문의해봤지만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랬는데 그걸 따랐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위법한 거더라. 그럼 그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들 이런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면은 뭐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뭐 판례 사안 관련돼 가지고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 사안,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판례 사안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전문가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법조 삼륜이라고 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한테 물어봤냐 주로 따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유관기관이라는 건 관련 관공서에 물어봤냐는 겁니다. 내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관련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뭐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뭐 군청이라든가 아니면 시청에 그 건축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문의해봤냐는 겁니다. 그런 문의를 하고 그런 문의에 따라 가지고 문의한 거에 따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판단했다면 그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위법성의 착오 관련된 정당한 이유 의무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조에서 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다? 벌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국 책임이 조각돼 가지고 벌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돼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이 인정돼 버립니다. 근데 원래 독일에서 주장한 책임설에서는 독일에서는 이제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회피 가능성인데, 회피 불가능했냐? 차고자가 그 차고에 있어서 회피 불가능했다는 건 결국 우리로 따지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인데, 회피 불가능한 경우에 책임을 조각해 줍니다. 근데 회피가 가능했다 할지라도 책임을 바로 인정하는 게 책임을 감경을 해줘요. 근데 우리 형법은 16조에서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견해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형 단계에서 감경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원래 독일에서 주장된 책임설에 따르는 기본적인 해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그 교환에 나오지만은 기본적으로 교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책임만 조각돼가지고 벌하지 않는 경우, 책임이 조각돼서 벌하지 않는 경우 있지만 이렇게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책임이 인정되지만 양형에서 감경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면 우리가 이제 위법성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던 위법성의 착오에 대해서 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다 다뤘다고 판단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위법성의 착오, 구성요건의 착오를 봤어요. 근데 양자의 착오에 다 해당할 수도 있는, 즉 위법성의 착오인지 구성요건적 착오인지 우리가 견해 대립이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이라는 착오는 잠시 쉬었다가 챕터를 바꿔가지고 다시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